안녕하십니까 두병훈 여러분. 국가공인 청소년 상담사 상급 필기 시험 대비반 시간입니다. 오늘은 두 번째 과목인 집단 상담의 세 번째 시간으로 진행하게 되겠습니다. 여러분 교재 위치는 97페이지의 제3절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3절에는 재밌는 게 나오는데요. 문제 집단 구성원입니다. 제목 자체가 조금 도발적이긴 한데 문제 집단 구성원, 다시 말해서 어떤 집단을 구성을 했는데 그 참여자들 중에서 좀 문제성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어떤 집단을 유지한다거나 과업을 달성하기 위한 어떤 과정 속에서 개별적인 어떤 한 집단 구성원이 문제를 일으키게 되는데, 그런 부분을 좀 유형별로 좀 구분해 봤을 때 어떠한 문제 유형들이 있나 하는 것들입니다. 일단 보면은 대화 독점자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집단 진행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가 시간이라든가 참여도라든가 이것들이 거의 비슷비슷하게 어울리면서 역동성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지나치게 독점을 하는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다, 이런 문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구원자도 있습니다. 일시적인 것도 있고 또 상담 내내 구원자 역할을 할 수가 있는데, 좀 재밌는 게 뭐냐면 그 내용 그대로입니다. 다른 집단 구성원들의 상처를 달래주고 고통을 줄여주며 사람들을 즐겁게 합니다. 매우 좋은 어떤 역할을 하긴 하죠. 그가 사실은 자기도 그러한 것을 통해서 자기의 안정감을 추구하기도 하면서 다른 집단원이 경험하는 부정적 감정을 수습하려고 하는 집단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물론 얼른 보기에는 좋을 수도 있는데 이게 조금 변형된 형태의 좀 변태적 문제 해결이라는 거죠. 정상적인 방법이 아니라 다독이고 해서 그야말로 자기가 어떤 구원자적인 역할에서 그 문제를 특별하게 취급을 해서 일반적인 방법이 아닌 특별한 방법으로 이렇게 구해주려고 하는 이런 것들 별로 좋지 않죠. 그러니까 집단 상담에서의 문제 유형은, 집단 상담에서의 문제라고 하는 거, 이런 문제입니다. 집단 상담에서 우리가 풀어야 될 문제라고 하는 것은 어쩌면 보편적 방법을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보편적 방법. 그래야지 이게 나중에라도 같은 문제가 생겼을 때 또 우리는 그러한 방법으로 문제 해결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특별한 문제이긴 하지만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보편적이어야 돼요. 그런데 이제 구원자 역할을 하는 사람이 어떤 그런 부분을 특별한 방법으로 해결해 버려 가지고 집단 속에서 해결해야 될 문제가 개인의 역량으로 풀어버리는 이런 별로 바람직하지 못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 이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습관적 불평 불만자,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항하는 집단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또 프로그램 자체에 대한 어떤 그런 적응을 잘 못할 수도 있겠고, 또 참여 시에 충분한 이해를 못할 수도 있겠고, 아니면 어떤 특정한 활동이나 특정한 내용이 그 내담자에게, 그 참여자에게 좀 불편감을 줘가지고 저항을 하는 이런 경우도 있겠죠. 그 다음 또 상담자를 곤란하게 하는 집단으로서 좀 일반적인 내용이긴 하지만 일부러 그 진행을 방해한다거나 고의로 시간을 늦춘다거나 참여 잘하는 사람들을 꼬드겨-가지고 이렇게 못하게 한다거나, 또 뭐죠? 소그룹을 만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소그룹. 그러니까 집단 상담에 인원이 좀 많다 보면 소그룹이죠. 원래 전체 원그룹이 있는데, 집단이 있는데 이 원집단 하에 또 어떤 한 내담자가 자기만의 소그룹을 만들어서 어떤 전체적인 진행에 조금 방해가 되는 이런 역할을 하는 경우가 있겠고요. 그 다음 도사형도 있습니다. 다 안다 이거죠. 자기는 다 알고 있고, 그래서 이런 팀별로 진행을 했을 때 그 팀의 팀원으로 들어가가지고 팀장 역할을 하면서 자기가 다 이렇게 스스로 이렇게 좌지우지하고 스스로 자기는 옳다 그러고 자기 말이 다 맞다 그러고 자기의 어떤 도덕적 기준을 가지고 있으면서 자기가 도둑꾼자인 양 이렇게 행세를 하고, 다른 사람에게 어떤 변화를 주려고 하고 막 이렇게 다른 사람의 어떤 의견을 무시하려고 하는 거겠죠. 처음에는 다른 내담자들도 좀 참아줍니다. 그러나 나중에 결국은 그게 이제 막 분노가 생기게 하고 당신이 뭔데 이렇게 하고 막 싸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청소년 상담뿐만 아니라 특히 성인 대상으로 하는 상담의 경우에는 그런 일이 참 많이 있는데, 예를 들면 경험이 풍부한 내담자가 있겠죠. 이런 경우에 자기가 잘 아는 분야니까 막 나서서 자기가 모든 것을 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이런 전지전능한 모습을 보여주는 이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하나가 뭐냐면 또 역사가도 있습니다. 역사가 지금 책에 없는데 역사가형도 있습니다. 역사가형이라는 건 일반적으로 그 좀 지나간 과거를 많이 얘기하고, 특히 이제 폐쇄적 집단의 경우에는 중간에 상담을 하다가 누가 나가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1회기 때는 왔다가 2회기 때부터 안 나오는 사람이 있으면 자꾸만 그 2회기 때는 1회기 때 왔다가 더 이상 안 나오는 사람에 대해서 막 얘기를 하면서 그 사람의 좋았던 점, 나쁜 점도 얘기할 뿐만 아니라 지금 남아있는 사람들에게 자꾸 부담을 주는 그런 얘기를 하면서 과거를 얘기를 하면서
또 참여에 대해 역사를 얘기하면서 전체적으로 집단 상담의 진행을 좀 방해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다. 다양한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뭐 제가 뭐 제 책에서 소개하지 않았지만 사실 여러분들 집단 상담을 하다 보면 정말 뭐 강의할 때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만 참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어요. 그래서 청소년도 마찬가지고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청소년들 중에서는 더 다양한 행태를 보여줍니다. 참 이렇게 한 대 꼭 집어바꾸고 싶은 정도로 얄미운 아이들도 있는 반면에 또 지나치게 의존을 해서 자기만 바라봐달라 뭐 이런 아이들도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전체적인 진행이 또 안 되는 경우가 있고요. 협동 상담자가 2명 들어갔을 때 한 명은 저는 진행합니다만은 다른 한 명은 어떤 특정한 한 아이에게 잡혀가지고 매번 그 아이하고만 같이 해야 돼요. 이게 그래서 보면 집단 상담인지 개인 상담인지 구분이 못할 정도로 그렇게 막 이렇게 접촉이 되어 있는 경우가 있는데 바로 이러한 여러 가지 형태들이 문제 집단 상담 구성원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98페이지 가게 되면 기출 문제와 관련해서 청소년 집단의 문제 행동과 그에 대한 집단 상담자의 대처 방법이라고 해서 뭐 중간중간에 뭐 이렇게 불평을 한다든가 소극적으로 참여한다든가 아예 뭐 활동지 자체를 아예 뭐 보지 않는다든가 그룹핑 해놓으면은 그런 친구들이 있죠. 뭐 왜 난 이 팀이 있어야 되느냐, 난 저 친구랑 친한데 저쪽에 가서 같은 팀이 되면 안 좋겠느냐, 허락해달라 뭐 이런 경우도 참 많고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 교육복지 우선 투자 지역 쪽에 청소년 진로 상담을 하러 갔었는데 집단으로 합니다. 그랬더니 이제 거기는 애들이 막 그 남녀 간에 섞어놨는데 남녀는 남녀대로 여자들끼리 모이려 그러고 남학생들끼리 모이려 그런 것부터 시작을 해서 또 친한 친구들끼리만 또 팀을 만들려고 하는 것뿐만 아니라 막 쉬는 시간을 더 달라 막 이런 거예요. 아니 사실 뭐 한 3시간 정도 진행을 하는데 쉬는 시간 중간중간에 막 20분 30분 줘버리면 필름이 끊긴다 그래야 되나요? 흐름이 끊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못 쓴다 그랬을 때 그거 가지고 계속 불평하는 친구들 굉장히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또 단호할 때는 단호해야 되고 또 대화 독점을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뭐 역사가라든가 또는 아까 우리 앞에서 보았던 뭐 도사형 같은 사람들 있죠. 아이들도 그런 애들이 있습니다. 이런 애들이 너무 독점하는 것을 또 적당하게 또 차단하는 이런 것도 좀 필요하겠고요. 그다음 또 지성화 같은 것도 하죠. 뭐 자기는 다 안다는 등 뭐 어떤 자기 속에 있는 얘기를 하는 것보다는 그죠? 그저 선문답 같은 이런 것을 함으로 해서 자신의 문제를 좀 안 들키려고 하는 이건 뭐 꼭 성인뿐만 아니라 청소년 집단에도 많이 보이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바로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뭐 습관적 불편이라든가 소극적인 참여 또는 하위 집단을 행사 아까 얘기했죠. 소그룹을 만들어서 전체 진행을 좀 방해하는 이런 경우도 있겠고 그 다음에 대화를 독점한다든가 아니면 지성화라고 하는 지성화 여러분들 아시나요? 이 정신적 동력 상담 이론에서 말하는 하나의 방어 기제 중에 하나인데 지성화라고 하는 인텔리전트 제이션이라고 하는 건데 이 지성화를 통해서 마치 자기는 그런 부분에 대해 다 뭐랄까 초월했다라는 식이나 아니면 아주 뭐 객관적인 명제를 하나 딱 가지고서 그걸로만 딱 그것은 그것에 불과한 겁니다 이렇게 얘기함으로 해서 어떤 감정적인 교류가 오가는 것을 스스로 차단해버리는 이런 모습들도 집단 상담에서 잘 보인다 이렇게 설명이 가능하겠습니다. 그 다음 제4절입니다. 집단 상담 진행 기술 및 진행 규범입니다. 집단 상담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적인 상담이 아니고 다수가 모여서 하나의 목적을 가지고 이루고 하는 그런 거기 때문에 유지기능 아까 앞 시간에 얘기했던 유지기능과 과업기능 중에서 유지기능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러려면은 상담자가 집단 상담에서의 어떤 그런 독특성을 충분히 이해를 하고 개인 상담에서 보여주는 집단 어떤 기법뿐만 아니라 또 집단에서 보여줘야 할 또 독특한 나름대로의 또 기법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자기 노출하기입니다. 물론 이건 뭐 1대1 상담이나 심층 상담에서도 필요할 때는 써야 되는 그런 기법이긴 합니다만은 이 집단 상담에 있어서의 자기 노출, 자기 개방의 기법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바로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에 대한 정보라든가 자기의 경험이라든가 자기 진술 등을 통해서 자신의 어떤 그런 인간적인 모습도 보여주고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집단 상담의 자질 중에 뭐죠? 기꺼이 자기 자신을 보여줄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바로 이 문제를 얘기합니다. 그러나 너무나 과도한 자기 개방의 문제는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게 있겠죠. 너무나 자기가 어떤 상담을 하는 데 있어서 자기 개방을 해도 잘 안 되고 이랬을 경우에는 상급의 슈퍼비전이라고 하는 거죠. 상급의 상담자로부터 상담하는 것도 중요하고 그 다음 또 나아보면
집단 작업과 관련된 자기 개방은 일반적으로 바람직한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이라고 보면 바람직한 방법 중에 하나라는 얘기죠. 그래서 자신의 사적인 문제를 개방하고자 한다면 그 이유와 어느 정도까지 털어놓으실 것인가, 그러니까 한계를 정해야 된다는 거죠. 아무리 자기 개방이나 자기 진술도 어느 정도 한계가 있어야지 그걸 너무나 객관성을 잃어버린다거나 어떤 문제와 관련이 없는 얘기를 한다든가 이렇게 되면 오히려 역효과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둔 겁니다. 그 다음에 집단 상담의 진행 기술에 보면 피드백 주고받는 것이 있고요. 긍정적 피드백이든 부정적 피드백이든 항상 이렇게 활동자들의 결과물에 대해서 상담자의 의견을 던져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것이 이제 어떤 참여를 촉진시키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 다음에 피드백 사역이 중요할 점이 쭉 나오는데요. 제가 이게 다 뭐 여러분한테 말씀드릴 수는 없고 일반적으로 이런 것들입니다. 피드백은 간결하게 해주면서 바로바로 시기를 놓치지 말자 이런 얘기가 나겠고, 그 다음에 또 3번에 보면 세 번째 보면 포괄적인 피드백은 피하는 게 좋다. 그러니까 두리뭉실한 것은 또 좋지 않아요. 안 하면 못해요. 그러니까 어떤 비록 집단이긴 하지만 개별적인 답변을 했을 경우는 개별적인 답변에 대한 피드백을 간략하게 딱딱딱 해주는 것이 참 좋겠다. 네 번째 보게 되면 비판단적이 된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우리가 어떤 평가를 한다거나 아니면 어떤 활동에 대해서 피드백을 해줄 때 말이죠. 반드시 비판단적이란 말도 되고요. 개인적인 어떤 판단하지 말고 또 비판적이라는 거죠. 비비판적입니다. 비비판적이 된다는 얘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만약에 이게 좀 판단력을 조금 나라도 뭐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을 한다든가 아니면 거기에 대한 어떤 비판적 태도를 보여주게 되면 그 내담자는 그 다음번 활동이라든가 그 다음번 상담에 있어서 참여하는 것이 확 떨어질 수가 있어요. 아주 뭐 안 좋은 일이죠. 바로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두어서 거기 보는 것처럼 비판단적이거나 비비판적이어야 된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또 그 밑에 좀 내려가 보면 7번째네요. 그죠? 피드백을 통해 상대방을 강제로 바꾸려 해서는 안 된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서로가 잘못 이해하여 오해할 수 있는 소지를 파악하기 위해 피드백을 받을 때 관심을 기울이고 상대방이 말한 내용을 확인해 본다라고 해서, 예를 들면 진행자가 얘기한 것에 대해서 오해를 하거나 아니면은 팀원들끼리 또 집단 구성원들끼리의 어떤 대화나 활동을 주고받는 사이에 오해가 생길 수 있거나 제대로 못 들어가지고 오해할 수도 있겠죠. 이런 부분들은 반드시 짚어서 정확하게 그 내용을 그 자리에서 확인시켜주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야 그 다음 이어지는 활동에 큰 무리가 없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집단이라는 게 사실 쉽지가 않은 게 바로 그런 것들이에요. 사람들이 모이는 것이고 감정이 있고 생각들이 있고 언어라는 것을 사용하기 때문에 잘못하면 오해할 수가 있어요. 이런 부분들이 집단이 무너지는 이유가 되기도 하는데 바로 그런 얘기를 한 겁니다. 그 다음에 또 명료화 기법. 우리 일반적으로 상담에 있어서 가장 많이 쓰이는 것이 명료하죠. 내담자가 진술한 내용에 대해서 그 표현을 분명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상담자도 그 뜻을 정확하게 알고 내담자도 자기가 진술한 내용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게 되는 이러한 기법으로서 우리는 명료하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서로가 이제 미처 그 진술한 내용을 정확하게 지각하지 못하게 되면 나중에 오해를 불러일으키거나 문제 해결에 방해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지요. 그 다음에 이제 바로 컨프런팅이라고 하는 거죠. 바로 직면입니다. 저희 상담에서 참 중요한 게 직면인데, 컨프런팅이라고 하는 건데요. 이 직면이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좀 간략하게 얘기하면 직면에 있는 거죠. 내담자가 현재 처하고 있는 자신의 문제를 회피하지 말고 용기를 내어서 도전케 한다. 자신의 문제에 대해서 도전하게 한다. 누구 문제요? 내담자의 문제. 내담자가 스스로 자신의 문제에 대해서 회피하지 말고 도망가지 말고 자신의 문제를 바로 직시해서 풀려고 하는, 도전을 시키는 이런 것이 바로 직면입니다. 아주 중요하고요. 직면이라고 하는 것은 상담에 있어서 어떤 촉진적인 어떤 역할을 하게 되고 문제 해결을 하는데 상당히 뭐라 그럴까요? 좀 지름길이 될 수도 있겠고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직면이라고 하는 건 말이죠. 상당히 또 내담자, 그 내담자 참여자에게는 좀 불편감을 줄 수가 있고 또 뭐가 있을까요? 또 무리하게 요구할 수도 있겠고 또 어떤 게 있냐면 좀 적대적인 행동이 될 수도 있어요. 직면케 하라 이렇게 하면. 그러니까 사실은 내담자가 조금 저항을 하거나 뭐 상담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태도를 가질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러한 직면과 같은 기법들은 우리가 알고 있는 라포라고 있죠, 그죠? 라포, 우리가 보통 말하는 라포라고 해서 뭐 친밀 교감, 이렇게 신뢰감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그죠? 뭐 치료 동맹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런 친밀
친밀감, 라포가 충분히 형성되고 난 다음에 시도해야 되는 기법이 직면이다. 이렇게도 얘기를 합니다. 꼭 기억하세요. 라포와 같은 기법이라 직면과 같은 기법이라든가 유머와 같은 기법들은 상담자와 내담자 사이에 어느 정도 라포, 신뢰관계가 좀 형성되고 난 뒤에 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그 부분을 꼭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 상담을 하다 보면 우리를 굉장히 힘들게 하고 상담자를 힘들게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침묵입니다. 또는 저항인데요. 침묵이라고 하는 것이 느닷없이 찾아오게 됩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침묵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간략하게 설명을 하면 침묵은 몇 가지 원인이 있는데요. 제가 책에는 없습니다만은 여러분들이 좀 알아두셔야 될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침묵은 어느 상담자나 늘 그게 집단 상담이든 개인 상담이든 침묵이 가져오는 어떤 무거운 내용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침묵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원인을 보면 우리가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침묵의 원인은 첫 번째가 뭐냐면 저항입니다. 저항. 상담에 대한 전반적인 거부라든가 아니면 상담 목적에 대한 이해를 하지 못했어. 그럼 두 번째가 뭐냐면 애매모호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이건 또 상담자의 잘못이 있을 수 있습니다. 상담자 같은 정보를 제공했거나 진술한 내용이 이해가 잘 안 돼서 약간 멍한 상태가 되면 침묵하게 된다. 그럼 또 세 번째는 뭐냐면 이건 좀 바람직한 거예요. 탐색을 위한 침묵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담자가 말한 어떤 내용에 대해서 대안을 제시했을 때 그 대안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는 거예요. 이게 자기한테 적합한가 맞는가 어떤가, 그죠? 그래서 어떤 탐색을 위한 침묵하는 것도 바람직한 거예요. 또 이것도 있습니다. 뭐냐면 피로 회복이죠. 그러니까 피로 회복을 하기 위해서, 좀 말이 좀 이상한가요? 피로 회복을 위한 침묵. 이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주 격정적으로 자신의 문제를 막 진술하고 난 다음에는 정말 자기 속에 있는 얘기를 막 했으니까 사실은 정서적으로 많이 필요하겠죠, 그죠? 그래서 잠깐 어떤 그런 정서적인 피로를 좀 회복하는 그런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때 침묵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보통 야구 같은 거 보면 야구 투수가 공을 멋있게 던졌는데 타자가 홈런을 쳐버렸어요. 그러니 이 투수는 마음이 어떻겠어요? 오만 생각이 다 들죠. 내가 왜 이거 던졌지? 내가 몸쪽으로 던졌어야 되는데 내가 왜 직구를 던졌을까? 내가 커브를 던졌어야 되는데 내가 뭘 오만 생각을 다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서 막 후회 막급입니다.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좀 정리를 하고 다시 던져야 되는데 그걸 하지 않고 다음 타자 또 만나서 이제 막 화가 나는 거죠. 이 자식들 말이야, 내 공을 쳐? 내가 공이 얼마나 빠른 패스트볼인데 내가 공이 155km가 넘는 아주 강속구인데 나 그걸 쳤단 말이야? 이 자식 한 번 더 두고 봐. 그리고 또 막 직구를 또 집어넣습니다. 그럼 여지없이 또 맞아요. 이건 뭐냐면 그 앞선에 맞았던 그 홈런에 대한 자신의 어떤 감정 처리를 좀 못한 경우가 자꾸만 그대로 가버리면 더 안 좋은 피칭이 된다는 거죠. 그런 것처럼 상담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내담자에게 찾아오는 어떤 그런 감정의 기복이라든가 감정의 피로가 생겼을 때 회복시켜주는 시간, 침묵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사실 바람직하다는 거예요. 오히려 기다려줘야 된다.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이제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하는 기법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동질성 찾기라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이건 회복하기 내지는 연결짓기인데요. 상담하다 보면 내담자가 다 달라요. 공부 잘하는 학생, 못하는 학생, 학업 성적이 좋은 학생 있고, 또 그렇지 못하는 잘 적응하는 학생도 있고, 못하는 학생도 있고, 또 남녀가 다르고, 또 학년이 다를 수도 있겠죠. 또 뭐가 있을까요? 또 취미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달라서 서로 자라온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현상학적으로 보면, 그래서 사실 동질성이라고 하는 것이 있으므로 참 좋거든요. 집단 상담이란 어느 정도 동질한 사람들끼리 모임에서 나름대로 효과가 나오는데, 그렇지 못할 경우에 연결짓기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서로 동질감을 찾는 거죠. 예를 들면 A 학생한테 진술했습니다. 취미가 뭐니? 근데 A 하는 학생이 축구입니다. 근데 B, C 나가다가 D 학생도 축구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사실 A와 D는 모르는 학생이에요. 근데 상담 진행자가 그걸 다 기억했다가 A도 축구라고 얘기했고, 그 다음에 C 단계, D 단계까지 가서 D가 저도 축구를 좋아합니다. 이렇게 하면 조금 전에 A라는 친구도 축구를 좋아했는데 D라는 친구도 축구를 좋아하는군요. 이렇게 얘기하면서 A와 D를 서로 한번 쳐다보게 합니다. 그러면서 저는 몰랐던 두 사람이지만 적어도 축구라고 하는 개념으로 하나의 취미라는 것 때문에 둘이가 갑자기 왠지 모르게 동질감이 생겨요. 그래서 나중에 한번 한 팀이 되면 더 얘기도 잘하고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진행을 하면서 각각의 내담자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나 취미나 여가 시간이나 공부하는 방법이나 교우 관계라든가 이런 특징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게 또
좀 유사한 것들이 많이 타는 거죠. 그걸 연결 지어줌으로 해서 집단의 동질성을 찾아나가는 기법 굉장히 중요합니다. 바로 이런 것들을 하고요. 그 다음에 또 모험하기입니다. 모험하기의 두 번째 양가로 이분해 보게 되면 집단 상담에서 다른 사람을 너무 의식하여 자신이 하고 싶은 것을 못하는 경우가 있는 경우에 이런 경우 가감하게 활동지를 통해서 한번 해보라고 이렇게 격려하고 지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101페이지로 가서 이제 해석이라고 하는 기법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해석이라고 하는 기법은 뭐 상담 이론에서 다 얘기하겠지만 일반적으로 어떤 그 새로운 대안을 찾게 하는, 그러니까 해석을, 기법에 있어서 해석을 얘기하면 여러분 머릿속에 항상 염두될 게 뭐냐면 대안을 제시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대안 제시 내지는 새로운 어떤 방법을 추가적으로 좀 알아보는 이런 것이 해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뭐 해석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뭐 그 프로이트가 주장하는 정신 역동적 상담이론에서 말하는 해석도 있지만 그 해석과 달리 기법으로서의 해석은 바로 대안을 제시하고 새로운 시각, 그게 좋네요. 새로운 시각 좋네요. 새로운 시각으로 자신의 문제를 바라보게 하는 것, 이것이 해석의 정확한 개념으로 기법으로서의 해석을 제가 설명해 드린 건데 꼭 여러분 기억해 주시고요. 이 해석은 뭐 이름 한번 잘 보세요. 해석에 관련돼서 양가로 4번이 있잖아요. 이런 말이 나옵니다. 일반적으로 판단이나 주장보다는 느낌, 과거보다는 now and here 또는 here and now를 중심으로 하고 사람보다는 나와 너, 아주 구체적인 간접적인 것보다는 직접적인 것, 그리고 그러한 어떤 대안을 찾으면서 힘들 때는 새로운 시각을 갖게 하는 것, 이런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해석이라고 하는 내용은 어떤 게슈탈트 상담 기법적인 그런 의미로 해석이 되기도 합니다.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와 관련해서 이제 기출 문제가 있는데 개인 상담에 비해 집단 상담 장면에서 활용도가 더 높은 상담 기술. 자, 이거 말은 뭐냐면 둘 다 쓰긴 합니다만은 집단 상담에 있어서 활용했을 때 훨씬 더 좋은 상담 기법들이 있어요. 제가 조금 전에 설명했던 그 연결짓기 같은 거 있죠, 그죠? 동질성 찾기 이런 것들이 집단에서만 볼 수 있는 기법이니까 중요하고, 다음 또 차단하기 같은 것도 있죠. 여러 명이 참여하기 때문에 한 사람이 독단적으로 너무 말을 많이 한다거나 주도권을 쥐고 있으면 안 좋으니까 차단하기 기법, 이런 것들은 집단에서만 볼 수 있는 것들이고 바로 그런 얘기를 기출문제에서 다루었습니다. 제가 앞에 설명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 나오면 여러분들 뭐 얼마든지 풀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외에도 책에는 없지만 잘 들으세요. 간단하게 필기하셔도 좋습니다. 그 외에도 폐쇄적 질문하기, 우리가 왜 개방적 질문이냐 폐쇄적 질문이냐 이런 것도 있죠. 질문법에 있어서. 그래서 폐쇄적 질문을 사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고, 그 다음에 직면하기 아까 말씀드렸죠. 바로 이런 것들은 추가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될 그런 집단 상담의 기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조금 이런 걸 했어요. 기출 문제에서 나왔던 문제인데 조금 오래됐습니다만은 제가 이렇게 좀 정리한 게 하나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여러분 한번 여러분들 좀 필기했으면 좋겠어요. 집단 상담에서 표출된 갈등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럼 이러한 갈등을 중재하는, 개입하는 중재, 개입, 중재 또는 개입이란 말을 쓰는데 이것은 보통 상담자의 어떤 능력을 보여주는 겁니다. 개입, 문제 해결적인 행동이죠. 중재, 개입, 어떤 갈등 상태를 풀어나가는 상담자의 중재, 개입 기술로는 첫 번째, 부적절한 행동을 차단하자. 그렇죠? 미리 빨리 차단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이게 나중에 크게 확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럼 두 번째는 갈등 관계 당사자를 대면시켜서 어떤 뒤에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참여자들끼리 갈등이 있다면 바로 그 자리에서 대면시켜서 오해를 풀어주는 방법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의사소통에 있어서도 명료하나 재진술을 통해서 오해가 없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일단 갈등의 어떤 원인을 찾아보면 대부분 다 말에 의해서 일어나는 것이거나 남의 말을 잘못 이해해서 생기는 게 많거든요. 바로 그런 것들이 있고요. 네 번째는 갈등적 요소, 느낌, 생각을 직접 표현하도록 돕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뒷담화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라 어떤 느낌, 별로 마음에 안 든다든가 좀 불편한 어떤 감정적인 요소가 있다면 바로 그 자리에서 바로 쏟아내서 얘기하게끔 하는 것이 중요하고, 마지막으로 집단의 응집력을 기반으로 해서 갈등을 다뤄야 합니다. 그러니까 사적으로 풀어주는 것이 아니라 집단에 있어서의 발생한 갈등을 공공연하게 끄집어내어서 집단의 응집력으로, 집단 전체의 어떤 화합으로 풀어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102페이지로 가서 집단 규범이라고 해서 구조화된 상담이니까 어떤 그런 어떤 행위 원칙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필요하겠죠. 서로 상호간에 편안하게 해주는 원칙이라든가 이게 필요하고, 비난하지 않는 거라든가 또 비밀을 유지하게 한다든가, 또는 자기의 솔직한 감정을 얘기할 뿐만 아니라 상대방의 얘기도 잘 들어주고, 또 상대방의 솔직한 얘기를 들었으면 자기도 그에 상응하는 솔직한 얘기를 하도록 하게끔 하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고, 제일 중요한 거죠. 참 만남 어떤 그런 기회를 갖도록 해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또 그렇게 하도록 사전에 어떤 규범화된 어떤 행동 규범 같은 것을 정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것도 하나의 기법이라고 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집단 진행에 촉진을 하기 위해서 일반적으로 뭐 솔직하게 얘기하고 도와주는 것, 그 다음에 또 안정적이고 수용적인 분위기를 만들어서 좀 편안한 마음에서 자기 얘기를 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것, 또 직면과 같은 자신의 문제에 대해서 과감하게 도전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겠습니다. 그리고 102페이지 7번, 제일 마지막 7번에 보면 직접적으로 의사소통을 하는 데 있어서 장애물을 극복하도록 돕는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니까 일단 집단 속에서 문제를 풀어야 되니까 뭐 이건 나중에 개인적으로 풀어야겠다, 1대1로 심층 상담으로 풀어야겠다 이런 것이 아니라, 가능하면 집단 속으로 집어 던져 놔놓고 집단 안에서 문제를 풀 수 있도록 하고, 그 와중에서 어떤 의사소통이나 문제 해결에 어떤 어려움이 있으면 그 역시도 집단의 힘으로, 집단의 역동성으로 풀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집단의 문제는 집단 안에서 푸는 것이 좋지, 자꾸만 이게 바깥으로 드러나거나 예외적인 상황으로 가버리면 집단 상담에 의미가 없다라는 얘기죠. 그런 것을 강조해 준 내용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또 이제 이 집단 상담 이론의 앞부분에 해당하는 총론에 대한 부분을 공부했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러한 각각의 집단 상담에 대해서 활용되는 일반 상담 입장에서 각각의 집단 상담은 어떻게 이해가 되는가 하는 것들을 다음 시간에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